기초부터 하자면, 일단, 자, 모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에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모집단이 계속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셨느냐, 그리고 관심 있는 집단이 뭐냐에 따라서 모집단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서울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려고 정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이 모집단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 선생님들의 그 관심 있는 집단이 된다면 그때 모집단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애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걸 이제 뽑아서 추출을 해서 저희는 통계 분석, 추정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값들,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애들을 저희는 모수라고 하게 되고요. 예, 모수라고 하게 되고 그 모수를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얘네들을 가지고 통계적 추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표본으로부터 얻은 애들을 저희가 통계치, estimate, 뭐 statistic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그 대표하는 값들, 얘네들은 그리스 문자를 써서 예, 표현을 하고 표본의 값들은 알파벳을 쓰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요 X 위에 이렇게 짝대기 있죠? 얘를 저희는 바라고 부르고 얘는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X의 평균들은 X바라고 하는 거고 Y의 평균이면 Y바가 될 거고 뭐 A라는 애들로 만드셨으면 A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A바라고 하면서 A의 평균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네, 일단 제가 척도의 종류를 넣어놨는데 이 척도의 종류를 왜 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뭐 명명척도, 서열척도 이런 거 이제 내용을 읽으면 다 당연히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명명척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질적 속성이랑 이제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척도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 뭐랄까요? 이렇게 다음 것 그러니까 그 서열척도처럼 뭐 크기의 차이가 있다든지 뭐 등간척도도 마찬가지로 크기의 차이가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아니라 뭐 남, 여 혹은 뭐 출신지 아니면 여기 제가 예를 들어 써놓은 것처럼 과목명 이런 것처럼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걔네들은 뭐 걔네들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 이렇게 1, 2, 3, 4, 5를 주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1, 2, 3, 4, 5를 주든 그 차이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사칙연산이 불가능하겠죠. 얘는 구분을 하기 위한 것만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도 분석이나 비율 정도만 확인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은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척도를 만드시거나 있는 척도를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쓰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걸 꼭 챙기셔야 하냐면 이 질적 속성이란 범주 안에는 무조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을 구하고 싶어요. 아, 연령은 이제 서열척도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어, 예를 들어서 예, 출신지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1, 2, 3 하고 끝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더라도 기타라고 해서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거에다 응답을 했을 때 표시를 할 수 있는 네, 그 기타 뭐 혹은 뭐 이외 뭐 이런 식으로 넣으셔가지고 이 질적 속성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척도를 개발을 하셔야 된다. 이게 명명척도에서 좀 중요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척도 같은 경우는 명명척도의 특징에 더해서 이제 크고 작음, 뭐 높고 낮음 이런 순위 이런 것들에 서열을 부여하는 척도인데 크기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차이를 분석할 수는 있게 돼요. 뭐가 크다, 뭐가 작다, 뭐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값이랑 백분위 같은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쓰는 리커트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은,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이런 애들이 이제 리커트 척도인데, 이런 애들은 다 서열 척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은 안 돼요. 더하고 빼고는 할 수가 없는데, 현실에서는 등간 척도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등간 척도로 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리커트 척도를 그 문항 하나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이제 문항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뭐 우울, 불안 이런 걸 잰다고 할 때 한 문항으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진 않으시잖아요. 그걸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을 재든 불안을 재든 자존감을 재든 이런 것들을 잴 때 문항을 한 세개뭐 혹은 5개, 10개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3개, 5개, 10개 되는 여러 개의 문항에 척도의 응답을 다 합하거나 그 문항들의 응답을 이제 평균을 내요. 그렇게 되면 1, 2, 3, 4, 5라고만 만들어 놓은 척도에서 이제 뭐 다 10문항을 만드셨으면 10개가 되니까 이제 최소값은 10, 최대값은 5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급간이 엄청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등간 척도로 간주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보통 합계나 평균 같은 척도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합계를 잘 안 쓰는 이유는 합계를 쓰게 되면 그 문항을 5개 만들어가지고 잰 요인이랑 뭐 10개를 만들어서 잰 요인이 어, 가중치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평균을 내서 그 평균 낸 응답의 평균을 낸 그거를 이제 저희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얘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간 척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서열 척도의 특징에 더해서 측정 대상 간의 차이까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의 0점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임의 0점 덕분에 저희는 이제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 그 사이 간격이 1에서 2의 간격과 2에서 3의 간격이 같다라고 간주를 하고 예,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온도, 뭐 지능,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은 뭐 수학 시험에서 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수학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고 뭐 온도가 0도라고 해서 온도가 세상에 없는 상태인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 0점이라고 하고 이제 다 같이 약속을 한 거죠. 그 척도 안에서 0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 하는 값이 있긴 하지만 걔를 우리 0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0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등간 척도에 더해서 그 간격까지 알 수 있는 척도다. 이거는 이제 절대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걔,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비율 척도는 사회과학 쪽에서는 보시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가 그냥 활용하는 것 중에 비율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건 나이 아니면 임금 정도?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자연과학 쪽에서는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게나 길이 같은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게 특징인데 절대 0점이라는 거는 0이면 진짜 없다. 무게가 0kg이면 진짜 없는 거다. 길이가 0cm면 진짜 없는 거다. 예, 이런 절대 0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예시를 들었을 때 비율 척도로 나이를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척도의 종류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어, 오늘 뭐 어제 오늘 이렇게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실 때 선생님들께 그 연령대를 제가 여쭤보는 응답 그 질문을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 보시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사실은 선생님의 나이는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그 정수로 응답을 넣으셨겠죠? 그러면 저는 비율 척도를 얻은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제가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되니까 걔는 그냥 서열 척도 정도로 간주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60대 이상 때문에 등간 척도로 쓰기에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열 척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척도를 개발하실 때도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서열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뭐 등간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비율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율 척도가 가장 정보가 많이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을 만드시는 게 좋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척도의 종류 내용을 예,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